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점점 알트 시즌이 벌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혹시 이번에도 알트 시즌이 올 수 있을까요? 한번 살펴봅니다. 자, 최근에 이제 눈에 띄는 경향이 그 이벤트가 몇 가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 달러 원, 이제 원 달러 환율이 1390원을 일시적으로 터치를 했고요. 굉장히 일시적인 강달러 현상인데 이게 이제 트럼프 당선 확률이 올라감에 따라 그리고 미 연준에서 비컷 확률이 이제 거의 뭐 사라졌죠. 이런 것들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다. 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그 이론으로는 강달러는 왜냐하면 이 자산 시장의 자산 가격이 대부분 전 세계 달러로 표시가 되잖아요. 달러가 강하면 상대적으로 자산 가격에는 좋지는 않을 겁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뭐 이제 58% 넘어서 59%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뭐 한 59.2%까지 이렇게 지금 올라왔거든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의 독주죠. 이것은 상대적으로 당연히 알트에 좋지 않습니다. 현재 강달러죠. 그리고 비트코인도 강합니다. 이 얘기는 상대적으로 다른 자산들, 그러니까 달러로 표시되는 뭐 주식 아니면 비트코인, 또 비트코인 대비한 알트코인이 뭐다? 상대적인 약세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를 말씀드리는 거죠. 자, 우리가 그 기대하고 있는 상승장이 오려면 첫 번째로 달러도 그렇고요. 달러 인덱스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둘 다 최고점을 찍어야 돼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급등하고 있다는 얘기는 최고점이 아직 어딘지 지금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고요. 최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는 둘 다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 길면 18개월까지도 갑니다. 달러도 약해져야 되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하락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알트 시즌 불장입니다. 미래 어느 순간, 특히 저는 내년 하반기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언제일지는 정확히 모르죠. 달러도 약세, 비트 도미넌스도 하락을 한다면 상대적인 다른 자산들, 뭐 주식, 채권, 비트코인, 심지어 뭐 부동산, 금까지도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비트 도미넌스가 떨어졌다? 그러면 알트코인이 상대적으로 강세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오해하실까 봐 제가 이것도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한다는 것이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년에 저는 상승장으로 보고 있거든요. 상승장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 내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비트코인도 올랐는데 알트코인은 폭등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상승장에서 도미넌스, 비트의 비중이 줄었다는 것은 비트도 올랐어요. 비트 내년에 2억도 되고 뭐 많이 가면 뭐 3억도 되겠죠. 뭐 모릅니다. 알트는 더 폭등을 했기 때문에 도미넌스 점유율이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찌됐건 현재는 알트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죠. 이더리움 끝났다. 뭐 이런 얘기. 뭐 저는 이것을 뭐 거의 2016년, 17년부터 뭐 그다음 2018년, 22년 뭐 매번 이제 반복이 됐었거든요. 어쨌든 지금 분위기 안 좋습니다. 알트코인 투자하신 분들은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비트코인 대비해서 10배, 심지어 20배도 넘게 오를 수 있는 게 뭐다? 이게 알트코인입니다. 반면 이거 팔 타이밍 잘못 놓치면요. 또 한 번 마이너스 90%, 95%, 98%가 안 온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게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특히 뭐 중간 시총 아니면 작은 시총의 알트코인들이죠. 자, 네덜란드에서 암호화폐 기업 이용자 데이터를 세무 당국들과 공유하겠다. 이 법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그 네덜란드 유럽에 있죠. EU 유럽 연합 회원국 세무 당국에서 거주자 관련 데이터를 서로 이제 그 거래소들이 정부 당국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 데이터는 현재 이제 카프라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자산 자동 정보 교환 체계.
이 카프입니다. 이 가입국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유럽이 아닌 국가들과도 이 정보를 공유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 한국에 있는 김철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는 40대고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합쳐서 뭐 10억 이상을 들고 있다. 이 정보를 전 세계가 공유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세금을 내게 하기 위해서, 정확히 말하면 탈세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로 내빼면 해외에서도 이거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국가에 이제 한국에서 뭐 미국으로 뺐다고 하면 미국에서 한국에 정보 보내주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정도 들고 있어. 거래 내역 여기 있어. 자, 받아. 이제 세금 낼 거 이 사람한테 받아. 이것을 서로 국제 공조한다는 얘기예요. 자, 암호화폐 보유자는 네덜란드 재무부에서, 코인 보유자는 이미 해당국에 코인 세금 신고서를 그래도 제출해야 되는 것은 뭐 변하지 않을 거야. 이 무슨 얘기냐면 시스템이 아직 미비해도 코인러들 세금은 내세요. 지금 사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법안이 뭐 지금 의견 수렴하고 있고 내년 2분기에 제출할 거라고 합니다. 이게 시간 오래 걸립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2년을 코인 과세 연기하자. 이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밑바닥에 뭐가 있냐? 이 카프라고 하는 체계. 국가별로 누가 얼마 코인 샀는지 이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춰놓은 다음에 과세하자 이거예요. 이거 구축하려면 최소 2년이 걸린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우리나라 그 기획부 장관 지금 G20 뭐 미팅에 이렇게 갔다가 가상자산 국외 해외 거래도 외환처럼 사전에 감시하는 뭐 시스템을 만들겠다. 뭐 스테이블 코인도 등장하고 이제 코인 거래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G20에서도 이걸 지금 얘기한 겁니다. 탈세나 범죄에 악용이 되고 있네. 외환거래법상 정의를 내리고 규정을 신설하자. 뭐 이제 갑툭 튀잖아요. 이전에 없었던 그런 어떤 화폐이자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국은행에도 거래 내역을 매월 보고해서 정보를 공유하자. 자, 이 코인이 이 법령의 테두리로 들어온다면 국경 간 거래를 취급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들,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업비트고요. 해외로 치면 바이낸스, 코인베이스예요. 이 거래소들에게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뭐 코인 세금 내기 그래서 이제 해외 거래소로 빼내면 우리나라 업비트에게 그거 거래 내역 가져와. 이걸 지금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이 지금 체계는 아직 미비합니다. 자,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와 고객 개인 지갑에서 일어나는 입출금은 국경 간 코인 거래로 정의가 되고요. 사업자들은 이 내역을 한국은행에 보고를 해서 관리를 받도록 하겠다. 자, 보고된 정보는 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관세청, 금융당국, 국제금융센터 등과 공유돼서 불법 거래 감시에 활용이 되고요. 뭐 여러 가지 통계 자료로 쓰인다. 그러니까 이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국제 공조 체계를 만들고 이 다음에 코인에 세금을 부과하자. 이렇게 해야 명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사실은 맞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 손으로 선출한 뭐 국회의원들의 뭐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아직은 조금 안타까운 실정인데요. 뭐 조만간 결정이 되어야겠죠. 바이낸스 태국 이 거래소가 있거든요. 여기 대표가 현지 당국 코인 투자 허용을 검토해서 생태계가 성숙해질 것이다. 태국에서요. 최근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태국 SEC, 태국의 금융위원회 같은 곳에서 이걸 제시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뭐 비트코인이 합법화도 되고 전통 금융과 공존도 되고 뭐 나중에 이제 세금도 거두려고 하겠죠. 우리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 산다. 이거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식상할 수 있는데요. 이 기관이라 하면 은행이나 증권사, 자산운용사 같은 금융기관도 있지만 그냥 일반 대기업들, 민간 기업들도 포함입니다. 자, 우리나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네이버 같은 그냥 대기업에서 기관 전용 계좌를 별도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냥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일부 특정 지역의 국가만 얘기하는 게 지금 아닙니다.
방향성이 어떻게 되냐? 전 세계요. 전 세계 대기업, 글로벌 기업들, 뭐 연금 펀드, 국부 펀드는 뭐 예전부터 투자를 이제 ETF 나왔잖아요. 미국 이미 하고 있고요. 이제 점점 커질 거죠.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서 혹은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끔 하는 이게 뭐다? 이게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현물 ETF도 블락락이 출시를 한 거겠죠. 자, 미국의 SEC가 마이크로소프트, 뭐 빌 게이츠가 만들었던 그 소프트웨어 회사 여기가 비트코인을 투자로 넣냐 마냐 12월 10일 날 주주총회 투표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세한 얘기는 이제 오후에 하는 제 동생이 또 뭐 말씀을 한번 드릴 텐데요. 이거 누가 제안했나 했더니 뭐 이름이 좀 어려워요. 뭐 National Center for Public Policy Research 공공 정책 조사를 위한 국립센터 뭐 우익 그 싱크탱크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제안한 거예요. 너희들 인플레 해지하려면 비트코인 좀 사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서 지금 찬반 이제 그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야, 비트코인 그거 변동성 너무 커. 그거 넣으면 큰일 나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거 야 인플레가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좀 집어넣어야 돼. 투표가 뭐 결과 나중에 나오겠죠. 제가 이거 영문 기사를 좀 찾아보면 지난 한 4년 동안 미국의 뭐 CPI의 평균이 대략 5%라고 하는데요. CPI를 미 정부 당국에서 마사지를 한 거죠. 실제보다 물가를 좀 줄인 거예요. 실제는 10%가 넘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 국채에 보통 이제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에 이거 좀 사놨는데 기껏해야 5% 정도 이거 수익률 가져가서는 지금 물가도 못 따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내부에서도 나온 겁니다. 그래서 회사 보유금으로 비트를 사냐 마냐 뭐 결정은 12월 10일 날 되겠죠. 만약에 산다라고 결정이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뭐 비트코인 10만 달러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거절이 된다. 그러면 저는요. 실은 올해 10만 달러 안 가면 내년에 가겠죠. 전 그냥 이렇게 봅니다. 뭐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보고요. 단기 결과 예측을 뭐 저는 전혀 모르지만 결국엔 뭐냐면 돈 찍기를 제가 나중에 얼마나 찍을지 보여드릴 건데 돈 진짜 많이 찍어요. 지금도 많다고 하는데 나중에 더 많이 찍을 겁니다. 비트코인 매수는요. 부자 중에서 아니면 대기업에서 안 산다? 이거는 거의 뭐 바보 같은 그런 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하원 의원 후보, 지금 민주당 후보가 있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민주당 후보 서머 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지금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암호화폐 정치 후원회들은 특정 후보를 악마화하는 광고 캠페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요. 그 반코인 인사를 악마화 시켜버린 거예요. 걔 떨어뜨리려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암호화폐 슈퍼팩 등 특수이익 단체의 영향력이 우려된다. 그들은 일반인은 1.34억 달러, 뭐 우리 돈 거의 2천억에 육박하는 엄청난 돈을 개인들은 쓸 수 없잖아요. 근데 암호화폐 뭐 대기업들 그 리플부터 뭐 코인베이스 뭐 서클 이런 데서는 돈 많지 않습니까? 엄청 후원을 했더니 이걸 가지고 시스템을 악용하고 있으며 경쟁을 통해 뭐를 추구한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지금 글로벌 세력들이 미국 대선 총선에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뭐 하고 있다? 좋은 말로 로비하고 있습니다. 자, 코인은 이게 무슨 얘기냐? 향후 100년 이상 마르지 않는 샘물이요. 이거를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어디에 로비를 한다? 친코인 대통령 플러스 친코인 국회의원들을 본인 마음대로 뽑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제가 왜 친코인 법안이 올해 내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냐? 또 규제 명확성이 왜 임박했냐? 이해가 좀 되시겠죠? 미국 SEC에서 리플 소송 관련 주요 서면 의견서 제출 마감일이 1월 15일로 조정을 요청했다. 뭐 항소를 하는 것도 지금 뒤로 질질 이렇게 지연시키는 겁니다. 또 시간을 지연하려는 이제는 뭐 뻔한 거죠. 뻔한 겁니다. 제가 XRP 관련돼서는
사실 2020년 12월 달에 그 SEC 소송을 그때 참 처음으로 걸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저에게 뭐 리플 코인이 좋은 것 같다. 여기 투자하면 되냐 안 되냐. 사실 뭐 한두 명은 아니잖아요. 근데 XRP는 제가 어느 순간 좋은 코인인데 아마 그걸로 절대 돈 버시기는 힘들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굳이 뭐 이게 뭐 마음고생 하실 것 같으면 이거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25년 1월 10월로 뭐 이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24년을 넘어갈 가능성이 지금 보여요. 25년 뭐 1분기냐 2분기냐 모르겠지만 순서는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소송이 당연히 종료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XRP 현물 ETF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코인이 막 하늘로 날아가고 있을 때 뭐 할까요? 리플 기업 공개 IPO 하겠죠. 이때 조금 우리가 코인 뭐 많이 올라 있으면 좀 파는 것도 고려해 보면 좋겠죠. 자, 서클의 CEO가 이런 얘기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USDC를 찍어내고 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향후 10년 내에 5조 달러 또는 10조 달러까지도 성장할 것이다. 자, 그는 스테이블 코인이 비디오 스트리밍, 뭐 온라인 쇼핑 등 기존의 인터넷과 비슷한 방식으로 확산이 될 것이다. 근데 향후 10년 후에 글로벌 통화 공급량 이게 지금 100조 달러로 지금 예측을 한 거거든요. 전체 전 세계 통화의 5에서 10%를 뭐가 차지할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이 차지할 것이다. 이 100조 달러가 지금 와닿지 않기 때문에 현재 M2 그냥 글로벌 통화량을 제가 한번 조회를 해봤더니 대략 21 트릴리언, 21T입니다. 근데 10년 후에 통화가 어떻게 된다고요? 100조, 100T입니다. 이건요, 지금 뭐 연준이 뭐 GDP의 100%뭐 돈을 찍었고 뭐 어쩌고 하는데 앞으로 10년 후에 현재의 몇 배를 찍겠다? 5배 돈을 더 찍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사람의 예측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사람이 뭐 이상한 예측을 하는 사람 같지는 않거든요. 10년 후에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 M2 머니 서플라이 돈 화폐량의 5에서 10% 그러니까 이제 5T에서 10T 달러거든요. 이게요. 지금 전 세계 통화량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될 거란 얘기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억만장자들, 대기업들, 소위 조금 부자들이 인플레이션 해치라고 뭐 그냥 귀에 못이 박혀 들으셨잖아요. 이건요. 비트코인 사는 건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물론 금도 삽니다. 다른 뭐 은도 살 수 있고요. 다른 거 살 수 있지만 비트도 이 무조건 필수예요. 부자 중에서 비트코인 안 사면 이제 바보로 취급받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 왜? 지금도 돈 많은데 10년 후에 5배 더 찍어낸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많은 통화량이 더 풀릴지 뭐 CBDC도 엄청 찍어낼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CBDC 뭐 같이 찍어내겠죠. 자, 아캄이라고 하는 거에서 미 정부 아베 이거 이제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540만 스테이블 코인 USDC가 출금됐다. 근데 알고 봤더니 해킹 아니야? 미 정부 주소. 이거 이전에 코인을 옮겼던 그 패턴이 아닌데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저는요. 나중에 저는 이게 뭐 그 빅딜이 아니면 이거 큰일이 아닌데 지금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미국 정부에서 뭐 비트코인 20 몇만 개 들고 있잖아요. 이거 퍼드 분명히 전 나올 것으로 이건 제 직감이기 때문에 뭐 이유를 대라 이유 그럼 잘 못하겠고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심지어 비트코인을 개인 소유 금지시킬 수도 있겠다. 이 지금 아니고요. 나중입니다. 마이클 셀러 묻고 더블로 항상 갔던 이 친구가 갑자기 비트코인 판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이런 식의 뭐 이건 다음 하락장 정도로 전 예상을 해봅니다. 이 중에 어떤 뭐 이 중에 하나 정도는 터질 가능성을 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분석이 있습니다. 해시키 캐피털 홍콩의 뭐 이제 소위 말하는 중국 메인랜드 본토의 사실 세력인데 홍콩에서도 합법적으로 지금 코인 거래소 운영하고 있는데 해시키입니다. 재밌는 분석을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돌파해도 당장 알트 시즌이 오기는 힘들어 보인다. 단 비트코인이 8만 달러의 고지를 넘어선다면 알트 시즌이 시작될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뭐 저는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자, 비트코인이 8만 달러를 넘으려면 현재 가격 대비 약 18%는 더 올라줘야 된다. 뭐 오를 수 있죠.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는 또 이런 얘기 하네요. 알트 시즌이 오려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2%에서 70% 사이에 유지해 있어야 된다. 글쎄요. 지금도 이제 58, 59%인데도 지금 알트가 지금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바닥을 기고 있거든요. 비트가 70%까지 간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더 엄청난 처절한 박살이 난다는 얘기. 알트코인이. 저는 70%까지 갈 수는 아마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전에 뭐 96% 이전 그 이제 21년은 뭐 한 73%까지 갔었거든요.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뭐 스테이블 코인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글쎄요 70%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뭐 개인적으로 봅니다. 어찌됐건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거의 59% 넘었죠. 3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 8만 달러 전까지는 알트 시즌 꿈도 꾸지 마. 뭐 사실 이렇게 저는 들립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듣고 이제 판단은 우리 구독자분께서 하시면 되는데 비트코인보다 소위 말하는 블루칩 알트코인들, 초우량 알트코인들에 저는 더 큰 기회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예입니다. 비트코인이 내년 말까지 100%에서 200%가 만약에 상승한다면 이더리움은 200%에서 300%, 그 밑에 있는 솔라나는 300%에서 500% 정도 기대하는 게 저는 정상이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더리움을 샀는데 솔라나보다 더 큰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 됐어요. 이거 무리입니다. 이더리움은 시총이 솔라나보다 훨씬 커요. 근데 솔라나보다 더 큰 상승을 기대한다? 조금 이건 제가 볼 때 욕심이다. 왜냐하면 그 시총이라고 하는 걸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솔라나를 샀는데 아발란체, 니어 프로토콜보다 더 큰 수익률을 내가 기대한다? 과욕입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시총을 무시할 수는 없다. 특히 중간 코인, 작은 알트 코인들은 이거 잘못되면 잘 되면 대박이죠. 잘 되면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95%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을 알고 투자하십시오. 이 그림 아마 많이 보셔서 아시잖아요. 뭐 돈이 처음에 비트로 가고 라지캡, 미더, 솔라나 뭐 이렇게 갔다 미들캡, 뭐 로우캡, 이제 작은 코인으로 순환매가 일어난다. 이게 이제 순환매라고 하잖아요. 이게 왜 일어나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핵심은 뭐냐면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이게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분은요. 이걸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인간은 큰 돈을 벌었을 때 스스로 만족하고 절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죠. 예를 들어 봅니다. 자, 비트코인 현재 1억을 누가 투자했다고 하겠습니다. 내년 말에 2억이 됩니다. 내년 갑자기 한 7월 정도 돼서 2억이 됐습니다. 아, 그럼 난 1억 벌었네. 아, 난 그러면 만족해. 나 1억 벌었으면 뭐 엄청나 100%네. 난 그러면 이제 나가볼게 하면서 바이 하고 나간다. 아예 그냥 손 털고 나갈 수 있다. 그럴 수 있으면 이 지금 머니 플로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1억 투자해서 2억이 됐으면 그 돈을 전부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에 올인합니다. 이게 상승장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탐욕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2억을 투자했다고 하겠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났는데 이게 5억이 되고 10억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 다 찾아서 집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 중에서 만약에 내 본전 1억을 별도 계좌로 빼놨다? 이분은 현자죠. 이분은 지혜로운 분인 거죠. 대부분은 5억이 됐다? 이거 그냥 전부 이제 그 밑에 코인 저 밑에 이제 작은 코인들까지 여러 가지 아마 많이 사놓으실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절제할 수 있다? 그분은 실력자입니다. 이게 바로 크립토 순환매 사이클이죠.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갑자기 밈 코인이 확 뜰 수도 있고요. 인공지능만 그냥 RWA만 갈 수도 있는데 대체적인 일반적인 저는 이제 심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마지막은 조금
독특할 수도 있고요. 조금 쓴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질문의 수준은 투자자의 실력입니다. 제가 부동산을 코인 말씀 많이 이따 드릴 테지만 부동산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보통 이제 부동산도요. 보면 이제 후보군 4개를 탁 찍어 옵니다. A 아파트, B, C, D 이 중에서 저 뭐 사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투표해 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보통 하잖아요. 아니면 이런 거죠. 지금 사면 될까요? 지금 너무 높지 않나요? 지금 바닥 이미 찍은 거 아닌가요? 너무 비싸지 않나요? 여기보다 더 나은 데 있지 않나요? 질문을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하세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이거예요. 살 겁니까? 아니면 안 사실 겁니까? 이거를 결정하지도 않고 그냥 계속 간만 보시는 거예요. 기우뚱 기우뚱. 사실 코인도 똑같거든요. 일종의 저는 이거 결정 장애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또 부동산 전문가가 대답을 또 성심성의껏 하겠죠. 뭐 이것은 이래서 좋고 뭐 이런 정보가 있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결정을 못 하죠. 혹은 그때 작년에 샀었어야 했는데라고 후회를 하시거나 그 이제 이 핵심 뭡니까?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남 탓하는 거예요. 그때 당신이 그거 사라고 해서 내가 샀는데 지금 이게 뭐냐? 가격 떨어졌잖아. 차라리 B 아파트 살 걸. 좋은 질문은 뭐냐면요.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의 구축이냐, 경기도 남부에 있는 신축이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물어볼 수 있잖아요.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어떤 그 뷰포인트, 관점을 제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이게 훨씬 더 구체적인 질문, 이 사람은 지금 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질문이 이렇게 실제적이어야 돼요. 지금 A 아파트 가격을 봤는데 작년 바닥 대비해서 지금 10%가 올랐습니다. 이건 스스로 한번 물어보신 질문이에요. 내가 이 가격을 감당할 준비와 각오가 돼 있느냐? 되게 이게 실제적이고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22년, 23년 이제 서울 땡땡 아파트의 가격이 되게 그때 낮았었죠. 근데 왜 그때 나는 사지 못했냐라는 거예요. 이걸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셔야지. 그때 뭐 너가 뭐라고 하지 않았냐? 그때 뭐 땡땡 전문가 그 사람 사기꾼이야. 도움이 안 돼요. 그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질문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할까요? 5년, 10년 후 상승할 수 있을까요? 장기로 봤을 때 여기서 그냥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5년 후에 상승하면 지금 단기 1, 2년 떨어져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이런 질문들을 직접적으로 던져 보시고 이에 대한 그 고독하고 어려운 결정을 누가 한다?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자, 코인을 뭐 이제 2014년도부터 뭐 제 의지와 관계없이 뭐 행사를 하면서 강제 입문을 했었죠. 코인에 한번 적용을 해 보기 전에 이 얘기 또 드립니다. 코인에 확신이 없으시면요. 코인 근처 정말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남 탓을 하시는 분 코인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왜 이렇게 얘기 좀 강하게 드리냐. 제가 한두 명 받겠습니까? 저는 뭐 억만장자 수조 원을 가진 분들 5명, 10명씩 봤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 저는 초대를 해야 됐으니까. 일반 투자자들 얼마나 주변에서 저한테 여쭤보셨겠습니까?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확신이 없거나 남 탓하시는 분 중에 저는 성공한 사람을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이거 남 좋은 일 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청난 기회도 있고 엄청난 위험이 공존하는 거예요. 코인은 원래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회를 살릴 수 있을까? 이거 이렇게 보셔야죠. 과거 실패를 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어차피 할 겁니다. 한 번 하냐, 2번 하냐, 3번 하냐거든요. 왜 실패했을까? 다시 내가 실패를 안 하려면 이 악물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훨씬 유효한 질문인 거죠. 내가 매수에 대한 기준, 매도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맨날 남들 뭐가 좋다면 그냥 그거 따라서 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 볼까? 매수할 때 기준 탑5, 매도할 때 기준 탑5를 적어 놓고 고민될 때 그거 보시는 거죠. 아니면 공포나 탐욕, 우리가 이 감정 뇌동매매 하다가 이제 쓴맛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게 책일 수도 있어요. 책을 한 10권 사서 보자. 아니면 뭐 유튜브도 좋고요. 뭐 선후배, 좀 소위 말하는 그
그 선배들 잘 아시는 분들한테 한번 찾아가서 한번 좀 물어보자. 노력하셔야 돼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공포 탐욕에 우리가 이걸 극복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다음은 최악의 경우를 한 번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물론 뭐 은퇴 자금 혹은 전세 자금 이게요. 사실 살 떨리는 일 아닙니까? 이 뭐 인생에 뭐 30년 고생했던 그 돈을 코인 시장에 전부 넣는다? 어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게 잘못했을 때. 왜냐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이제 심지어 빚을 내 가지고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한 달 후에 탁 튀어주면 좋은데 지금처럼 뭐 3월부터 지금까지 내내 이제 내리 깔면 이자 나가야 되잖아요. 원금도 당연히 나중에 갚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동생이 비트와 이더 뭐 사람에 따라서는 솔라나를 넣을 수도 있는데 50% 60% 이상 가져가자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투자도 그렇고요. 사업도 저보다 사업을 하시는 훨씬 더 사장님들 많이 계시겠지만 운칠기삼 이거 인정하십니까? 저는 어느 순간 바로 이거 깨달아지더라고요. 내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운이구나. 정말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똑같은 컨퍼런스를 했는데 2017년만 잘 됐어요. 제가 실력이 그때가 제일 좋았나? 천만의 말씀이죠. 그때 ICO 광풍 불었기 때문에 그냥 우르르 와가지고 그냥 행사로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18년, 19년은 뭐 그냥 난다 긴다 하는 사람 데려와도 안 돼요. 그게 이제 제가 어느 순간 깨달았던 거죠. 이것을 인정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일단 겸손하고요. 두 번째는 비로소 절제가 좀 더 쉬워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질문들을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에 대한 답을 하신 분들이 저는 투자자로서의 자격이 있다. 제가 조금은 가혹한 잣대를 지금 어떻게 보면 들이댄 거 압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뭐 다 100% 우리 구독자분 100% 성공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만 안 된다니까요. 성공 투자는 큰 성공 투자는 2%에서 3% 됩니다. 아주 많이 보면 5%예요. 제가 분명하게 이거 말씀드립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다? 기회가 아직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아직 기회가 있다. 특히 내년도 기회를 이거 놓치면 또 한 4년 기다리셔야 될걸요. 각오돼 있. 그럴 제가 볼 때 그러고 싶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실걸요. 저희 목표가 뭐냐? 크립토 TV 왜 하시냐? 이 2% 3% 성공 투자자가 저희가 이제 좀 지식을 드리거나 뭔가 생각해 보지 않았던 포인트를 드려서 가급적 이 성공 확률을 한 20% 30%까지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목표입니다. 최종 목표는 뭐냐? 저도 그렇고요. 우리 구독자분도 사실 우리가 돈에 살고 돈에 죽습니다. 돈 없으면 사실 힘들잖아요. 우리가 자유자가 모두 되셔서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리셔서 돈이 있어야 가족도 도울 수 있으시고 친척도 돕고 친구도 돕고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사람 이왕 사는 인생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맨날 뭐 누구 뭐 남 탓하고 뭐 대통령 탓하고 또 뭐 저기 SEC 게리 겐슬러 탓해서 나한테 득될 게 있습니까? 이거 하자는 겁니다. 자유자가 돼서 이왕이면 나누고 베풀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